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제사건 심령파일의 수인별곡 수인보살이라고 합니다. 미제사건 심령파일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이 점 숙지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수인별곡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송혜양 실종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건명은 송혜양 실종 사건이고요. 사건 개요는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정확히 말하자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던 겨울 방학에 송혜이 양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송양은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요. 사실 사건이 좀 나중에 후술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당일 행적을 보면요, 송량은 3학년 반편성이 있어서 오전에 학교에 갔다가 오후 5시 30분경 남자친구를 만나러 남친 집이 있는 송탄동 서정리에 갔었는데, 정신없이 남자친구 집에서 놀다가 밤 10시가 다 되어서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송탄동과 송량의 집이 있던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요. 도일동은 송량의 집이 있던 도일동은 불과 5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짧은 거리라면 짧은 거리인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경우 10분에서 20분 거리에 불과했지만 도일동 하리 지역이 원래 주민이 적은 지역이었고 막차 시간이라 당시 버스 안에는 송량과 3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막차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님이 밤 10시 15분경 송량이 도일동 하리 입구 도일 주유소 앞에서 내리는 것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좀 신경이 쓰였던 점은 술 냄새가 나는 남자가 송량과 같이 내렸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당시 송량이 내린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야간이었으며, 거기다가 집으로 가는 길은 논밭하고 야산뿐인 어두운 골목길이라 항상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송량은 앞에서 걸어가는 남자는 송량의 조금 뒤따라 같이 걸어갔고, 이것이 송량의 마지막 모습이었음을 버스 기사님께서 증언을 해주셨고요. 그 후로 송량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현재까지요. 자,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송량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밤 11시경 아버지는 송량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송량의 귀가 여부를 물어봤는데 버스에 타고 집에 갔다는 말뿐이었고요. 마침내 다음날 새벽 6시경 가족들은 112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 처리로 했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다가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송량이 일대 탐문조사, 송량에 대해서 일대 탐문조사, 우범자 조사 등을 통해 단서를 잡으려고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송량이 버스에서 내릴 때 같이 내렸다는 남자가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또는 최후의 목격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 남자를 찾기 위해 버스 기사님을 불러서 조사를 했죠. 이때 버스 기사님은 그 남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 정도로 추정이 되며 오리털 파카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다.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탔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보통 인적이 드문 곳을 자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은 자주 타는 승객들의 얼굴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도일동 하리부락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특이한 포인트도 기사님이 증언을 해냈고요.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도로 향했다라고 증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송량은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 하리마을로 향했지만 남자는 지하도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도로를 건너지 않든 지하도로 들어가든 뭐 육로로 가든 어차피 하리마을로 가는 길이 만나지는 길이라는 거죠. 하리마을로 가는 길이라는 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이 점이 마지막 진술에서 주목할 점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뭐 경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남자를 찾기 위해서 주변 마을까지 샅샅이 찾고 성매매 업소까지 수색을 했으나 끝내 남자를 찾을 수 없었고요. 송량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시 CCTV가 시내버스에 CCTV가 있었으면 큰 희망이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버스에 CCTV가 그렇게 흔하게 달리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스에 CCTV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송량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은 한밤중인데다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따라서 경찰은 인원을 투입해 논밭, 갈대숲, 하수구, 산 등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량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경찰은 때마침 사건 발생일이 설날 사흘 전이었다는 사실에서 착안을 해서 설을 보내기 위해 귀성한 전입자일 수 있다는 것의 가능성을 두고 도일동 일대, 평택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5년 후 2004년 경찰은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송량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가족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여기에 희망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년 2월 부산 광역시에서 송량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나타나자 경찰은 해당 PC방을 급습해서 확인을 했는데 참 이런 사람들 나빠. 그 전단지에 붙은 생년월일을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실명 확인을 하지 않던 온라인 상의 룰을 이용해가지고 송량의 신상을 도용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딱 걸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실명제가 없었거든요. 한편 현재 수사에 계속 진전이 없으면서 경찰은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납치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결국 2014년 2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송량의 아버지는 도일동에서 아내와 함께 2명의 딸과 지내고 있었는데 평범한 자영업자 분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차녀 송량은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고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송량은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송량의 실종 후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송량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러나 송량을 찾지 못한 어머니는 절망감에 결국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송량의 언니는 결혼 후 자식을 낳아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지만 송량의 아버지는 딸의 방을 예전 그대로 보존해놓고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럭을 송량의 사진으로 도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0년 넘게 딸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송량의 아버지는 딸을 봤다는 제보를 받으며 전국 어디든 찾아갔으나 수백 번 모두 송량과 비슷한 사람이거나 장난전화, 허위 제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송량의 아버지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전단지와 현수막을 거는 등 개인적으로 조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업을 그만두고 많은 양의 전단지와 현수막을 배부하느라 상당한 금액의 빚이 쌓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 리딩인데요.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밤늦게 사라졌는데 한번 수색이라도 해봐줘야 되는 건데 밤길에 사라졌으니까 순찰이라도 한번 돌아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가출이라고 3일 동안 그냥 이 신고를 묵과해버리느냐고요. 만약에 신고를 최초에 했을 때 순찰이라도 돌아주고 수색이라도 한번 해봤다면 어쩌면 지금 송량은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사건 초기에 송량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량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수사 대응만 조금 발빠르게 잘 해주셨다면 아마 지금쯤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납치 사건으로 분류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요. 남아 계신 가족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참, 도대체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송량의 생사 여부라도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안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삼촌 불 좀 꺼주세요. 다소 방울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소리를 줄이고 잠깐 동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이거 혼란스럽네. 송량과 함께 버스에서 내린 그 남자, 정말 실존의 인물인 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렸다는 증언을 한 거는 버스 기사의 증언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건 송량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으면 방울을 흔들어 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방울을 흔드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은 만났다. 누굴요? 어머니와 딸은 만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고요. 근데 그럼 그 남자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실체가 정말 원래 있었던 사람인 건지 있기는 한 건지 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없는 거지. 제가 뭐라고 딱 단정짓지는 못해요. 단정짓지는 못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물은 거에 답을 얻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몇 번을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답이 나오는데 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버스에 CCTV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마지막 손님이었고 그 모든 것을 증언한 사람이 버스기사분 한 분밖에 없잖아. 어떤 쪽에 무게를 싣고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오늘 들은 답, 제가 오늘 얻은 답은 그들은 만났다. 누가? 모녀지간에 만났다. 어머니는 이미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답이면 어떤 답인지 생과 사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고요. 단 더 궁금했던 건 그렇다면 범인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범인에 대한 실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어디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론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송혜이 사건을 들여다봤는데요. 모든 실종과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신이라도 넋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요. 함께한 저는 미제 사건 심령 파일의 별곡 수인 보살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